어머님, 냄새 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밥은 쟁반에 담아드릴게요. 내가, 내가 너희한테 20억짜리 집을 줬는데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니? 엄마,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요양병원 알아봤으니까 짐 싸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시간, 단감 라디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78배 김영숙 씨는 서울 강남구에 평생 살아온 아파트가 있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집이었죠. 그 집이 시세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곤 하셨어요. 돌아가신 남편 김철수 씨가 가장 좋아했던 자리였습니다. 두 분은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웃었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서로를 품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30년 전 입주 첫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은 5년 전 겨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도 영숙 씨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빈집은 너무 컸고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외아들 재훈이는 45살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43으로 전업주부였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나 명절 때 의무적으로 인사를 건넬 뿐 평소에는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등학생 아들 준호와 중학생 딸 지민이가 있었죠. 재훈이네 가족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분당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집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어요. 재계약 거부 통보였습니다. 재훈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다른 집을 구하려 해도 요즘 시세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어머니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어요. 시세 20억.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재훈은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과일 선물을 잔뜩 들고 나타났어요. 영숙 씨는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재훈은 어머니가 내어주신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증여를 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 영숙 씨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꾸만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0억짜리 집, 상속세, 증여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정작 가슴을 파고드는 건 다른 감정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내 재산을 벌써 계산하고 있었구나. 수지는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영숙 씨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가신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었죠. 여보,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답 없는 질문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친한 친구 정자 씨를 만났어요. 단골 찻집 구석자리에서 정자 씨는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자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작년에 같은 아파트 사는 박 여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도 딸에게 집을 증여해줬다가 석 달 만에 요양원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죠.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현관문을 열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넓은 거실이 오늘따라 더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집이었죠. 그날 밤 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급했습니다. 전세집 문제로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결정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든 순간을 이 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영숙 씨는 사진 속 어린 재훈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다음 날 재훈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진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표정들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재훈은 어머니가 망설이는 이유를 아는 듯 서류 가방에서 백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펜을 들어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효도 계약서. 영숙 씨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효도를 계약서로 써야 하는구나. 재훈의 펜끝이 종이 위를 달려가는 동안 영숙 씨는 아들의 옆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재훈과 수지는 나란히 서명을 했습니다. 수지는 서명을 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영숙 씨에게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증여 절차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영숙 씨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죠. 증여세는 재훈이 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영숙 씨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3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아들 명의가 된 거예요. 재훈과 수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왜인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증여가 완료되고 보름 정도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재훈이네 가족은 전세집을 정리하고 영숙 씨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삿날 커다란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삿짐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영숙 씨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영숙 씨가 30년간 써오던 거실장을 치우라고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그 생각이 목구멍을 꽉 눌렀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수진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갈비찜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영숙 씨도 함께 앉았습니다. 수지는 영숙 씨 앞에 갈비찜을 듬뿍 담아 올려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손주 준호와 지민이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어요.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영숙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면 수진이 지나가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집어들어 볼륨을 확 줄였죠. 영숙 씨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볼륨을 키워놨던 건데 수지는 그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영숙 씨는 조용히 다시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소리가 영숙 씨 가슴에 쿵 하고 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처럼 화장실을 사용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변 조절이 잘 안 돼서 가끔 변기 주변이 조금 젖곤 했습니다. 영숙 씨는 휴지로 정성껏 닦았지만 눈이 잘 안 보여서 완벽하게 닦이지는 않았어요. 1시간 뒤 수진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영숙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수지는 화장실 문 앞에 슬리퍼를 따로 놓아뒀습니다. 어르신 전용이라고 쓴 종이까지 붙여놨어요. 영숙 씨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숙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 정자 씨를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날도 정자 씨가 오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침부터 거실을 정리하고 과일도 깎아놨어요. 그런데 수진이 출근하는 재훈을 배웅하다 말고 거실로 돌아와서는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버렸어요. 영숙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진은 돌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부르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이 집은 자기네 집이니까 함부로 사람을 부르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친구 한 명 초대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안 좋으니 다음에 보자고요. 정자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영숙 씨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가족들 밥을 차렸지만 영숙 씨 것은 따로 차리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부엌에 가서 밥을 푸려고 하자 수진이 재빨리 다가와서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을 담아서 영숙 씨 방 앞에 놓았어요. 그냥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고 갔죠. 영숙 씨는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바닥에 놓인 쟁반이 보였어요. 마치 개밥 주듯이. 영숙 씨는 무릎을 굽혀 쟁반을 집어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쟁반을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또다시 방 앞에 놓인 쟁반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에는 더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나이가 들면서 노인 특유의 냄새가 조금 났어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했지만 옷이나 이불에서 미세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씨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재빨리 다가와서 막았습니다.
소파 위에 새로 산 방석 커버를 씌우면서 영숙 씨를 쳐다봤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냄새 때문에 소파가 베일 수 있으니 되도록 방에서 계시는 게 좋겠다고요.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냄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영숙 씨는 자기 옷을 킁킁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샤워를 3번이나 했습니다. 몸을 박박 씻었지만 냄새가 사라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냄새보다는 수진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아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영숙 씨는 거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나가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만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수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방 안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골칫덩어리라고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밥은 꼬박꼬박 달래, 청소도 빨래도 다 자기가 해야 한다고. 진짜 요양원 보내고 싶어 죽겠다고. 영숙 씨는 방문에 귀를 대고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문에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골칫덩어리, 요양원, 그 단어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영숙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밤이 되자 영숙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증여를 결정하던 그날, 등기를 넘기던 그날, 이사를 오던 그날,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재훈이 출근 준비를 하는 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방에서만 지내야 하는지, 친구도 부르지 못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재훈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재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자기 명이니까 눈치 좀 보면서 지내라고. 영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눈치를 보라고. 내 아들이 나한테. 재훈은 그 말을 남기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더욱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방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고, 걸을 때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걸었어요. 화장실도 가족들이 다 자고 난 후 한밤중에만 갔습니다. 밤 2시, 3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물소리도 최대한 줄이려고 애썼어요. 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변기물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크니까요. 영숙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거울을 보면 자기가 투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영숙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참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족들은 다들 잠들어 있으니까요.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영숙 씨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처럼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아침 9시쯤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오늘은 재택근무를 한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문을 열었어요. 재훈은 손에 팜플렛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팜플렛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실버타운, 요양병원, 시니어 케어 센터, 팜플렛을 탁자 위에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요양병원 몇 군데를 알아봤다고 다음 주에 견학을 가보자고요. 영숙 씨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재훈은 팜플렛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의사가 상주에 있어서 건강관리가 잘 된다는지,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다는지. 하지만 영숙 씨의 귀에는 그 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날 버리려고 하는구나.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냐고, 요양병원 가시면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다고,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가기 싫다고 말했어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팜플렛을 탁자 위에 놓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방문 앞에서 멈춰서서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 집은 이제 자기 명의라고,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자기네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재훈은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영숙 씨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탁자 위에 놓인 팜플렛들을 봤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팜플렛을 집어 들려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영숙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 집. 내가 30년을 살아온 내 집인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친구 정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 씨가 받자마자 영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갔습니다. 정자 씨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영숙 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들이 요양병원을 알아봤다는 것까지. 정자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각서가 있으니까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 거라고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각서. 그래, 각서가 있었지. 전화를 끊고 영숙 씨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랍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서류철 사이에서 각서를 발견했어요. 효도 계약서. 영숙 씨는 각서를 꺼내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모친을 평생 정성껏 모시고 봉양할 것.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요양원 등에 보내지 않을 것.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증여를 무효로 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모친께 반환할 것. 영숙 씨의 손에서 각서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똑똑 떨어졌어요.
영숙 씨는 각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걸로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영숙 씨는 각서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해. 영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래도 꼭 쥐었어요. 그날 오후 영숙 씨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요.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영숙 씨는 가방 속 각서를 만져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싸울 거예요. 우리 집 되찾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였어요. 영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정자 씨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숙 씨는 가방을 꼭 안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 이지영 변호사가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거 충분히 증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말요? 네, 민법 제556조에 수증자의 배은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배은행위요? 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할머니 경우가 딱 해당돼요. 이지영 변호사는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효도 계약서까지 있으시잖아요. 이건 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럼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네,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증거요? 네, 며느리가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증거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증거를 모으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영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는 법을 배웠어요. 영숙 씨의 손가락은 서툴렀지만 몇 번 연습하니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저녁 쟁반을 방 앞에 놓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에 놓인 쟁반이 보였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영숙 씨는 핸드폰을 쟁반 옆에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방에서 냄새 나니까 나오지 말라고. 밥은 여기 놨다고요. 핸드폰 화면의 파형이 출렁이며 소리를 담아냈어요. 수진이 거실로 돌아가자 영숙 씨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녹음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이어폰을 꽂고 작은 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방에서 냄새 나니까 나오지 마세요. 영숙 씨는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억울함만은 아니었어요.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숙 씨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수진이 친구 부르지 말라고 한 말도 녹음했습니다. 집안일 하라고 구박하는 말도 녹음했어요.
재훈이 요양병원 팜플렛을 가져온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휴대폰 문자함에 남아있는 요양병원 예약 확인 문자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밤마다 영숙 씨는 그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7개, 사진 12장, 문자 스크린샷 5장. 재훈과 수지는 영숙 씨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더 조용해졌다고,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수지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곧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그러면 집이 완전히 자기네 것이 된다고 말했어요. 영숙 씨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 녹음이 가장 결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재훈이 또다시 방문을 노크했어요. 오늘 요양병원 견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순순히 준비를 했어요. 재훈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어머니가 마침내 받아들이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는 가방을 챙겼어요.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나서는 영숙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수진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영숙 씨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거기서 그냥 입소하셔도 된다고 말했어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지만 수진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훈이 인터폰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과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여성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이지영 변호사. 재훈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가 집에 왔다는 거죠? 이지영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영숙 할머니 계신지요? 재훈과 수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지영 변호사는 동행한 남성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차분히 놓았어요. 김재훈 씨, 배수진 씨,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영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지영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배은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모욕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재훈은 변호사를 보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영숙 씨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어요. 이지영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방에서 냄새 나니까 나오지 마세요. 밥은 쟁반에 담아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명확했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인데 마음대로 친구 부르지 마세요. 세 번째 파일. 시어머니, 완전 골칫덩어리야. 진짜 요양원 보내고 싶어 죽겠어.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이지영 변호사는 이번에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닥에 놓인 쟁반의 사진, 요양병원 팜플렛들, 재훈이 보낸 요양병원 예약 확인 문자,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각서를 꺼냈습니다. 효도 계약서, 재훈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그 각서였어요. 변호사는 각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친을 평생 정성껏 모시고 봉양할 것 위반.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요양원 등에 보내지 않을 것 위반.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증여를 무효로 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모친께 반환할 것 적용. 재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한 달 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 영숙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잃기 싫다는 두려움뿐이었어요. 영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재훈이 뭔가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어요. 법원 조정기일은 2주일 후였습니다. 영숙 씨는 정자 씨, 이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영숙 씨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재훈 측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합의안을 제시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거주만 하시고 소유권은 아들이 갖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고요. 이지영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석 달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훈 측은 어머니가 건강상 문제로 요양병원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어요. 학대가 아니라 보살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문자, 각서. 무엇보다 영숙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방에 갇혀서 쟁반으로 밥을 받아 먹어야 했는지, 냄새 난다고 거실에도 나오지 못했는지. 판사는 영숙 씨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수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선고일을 잡았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영숙 씨는 친구 정자 씨 집에 머물렀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겨도 기쁘지 않을 것 같다고. 아들과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다고요. 정자 씨는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거라고 말했어요.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승소. 영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겼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수증자의 명백한 배은행위가 인정된다고, 효도계약서 위반이 확인된다고, 따라서 증여는 무효이며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요.
재훈과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재훈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결 후 일주일 재훈네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영숙 씨는 정자 씨와 함께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30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이 들여놓은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 나갈 것들이었죠. 재훈은 짐을 정리하며 한 번도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짐이 나갔습니다. 재훈이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는 없었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웃던 기억, 어린 재훈이와 놀던 기억,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소파가 있던 자리로 걸어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숙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영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 씨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자 씨와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함께 청소를 하고 새 가구를 들였어요. 일주일 동안 집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영숙 씨는 거실벽에 남편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자리에서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숙 씨는 자기 집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지영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숙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영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거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요. 변호사는 영숙 씨의 뜻을 서류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유언장에 서명을 하는 영숙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공증까지 마치고 나서 영숙 씨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았어요. 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홀가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좋아하는 과일과 차, 그리고 꽃 한 다발이 담겼어요. 집에 도착해서 꽃병에 꽃을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떠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소파는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푹신하고 편안했어요. 영숙 씨는 쿠션을 끌어안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볼륨을 원하는 만큼 높였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이맘때는 이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평온했습니다. 영숙 씨는 옆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그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재호는 찾아왔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날들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재산 과연 언제 물려주는 게 정답일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현명한 지혜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였습니다.